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이날 결국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만이 홀로 강보합권에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은 S&P 500 지수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해서 0.6% 하락한 채 마감됐고 나스닥 지수도 1%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혼조세라고는 하지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부정적이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국의 국채금리인 길트금리가 또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영국이 이 채권을 매입해주겠다고 정했던 마감 시한 14일이죠.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채권 매입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채권 매도가 이렇게 큰데 만약에 이 마감 시한마저 넘기게 되면 채권 매도가 더 거세지면서 금리가 얼마나 더 오르게 될까라는 불안감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전 세계에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물가지표, CPI 물가지표가 현지 시간으로 13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루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자는 경계 심리도 상당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것들이 상당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경계 심리가 상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시장을 반등시키지 못한 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감 시황은 최소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0월 11일 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증시는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두고 혼조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아주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영란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시장 안정 조치를 또 내보이면서 금융시장 전반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서 시장 개입을 곧 끝낼 것이다라는 영국 영란은행의 언급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우는 강보합 마감했고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했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2%로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3%에서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월가에서는 증시 상황을 두고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하는데요. 반생그룹 최고 투자 책임자는 현재 증시에 대해서 경제 둔화, 실적, 그리고 연준의 긴축 기간 불확실성, 그리고 위험회피 심리와 씨름해야 하는 끔찍한 증시 환경이다라면서 연준이 기준금리가 4%에 도달할 때까지 1에서 2회 정도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11개 섹터 중 8개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 섹터, 그리고 금융 섹터의 흐름이 좋지 못했고요. 부동산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는 상승했습니다. 카지노주들은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급락했습니다. 윌리조트는 7%,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7.5% 하락했습니다. 온세미콘덕터, 퀄컴 등의 반도체 관련주들은 월요일에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새로운 규제 소식으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암젠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암젠은 5.7% 상승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279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또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평균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했기 때문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불안한 거시 경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이고 또 방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블록스는 바클레이즈에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자 2.4% 하락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로블록스를 비중 축소로 제시하고 또 목표 주가로는 현재보다 약 40%나 낮은 2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사용자 확대와 유료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미 핵심 사용자 기반의 30% 가까이에 침투해서 추가적인 성장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죠. 메타 플랫폼은 3.9% 하락했습니다. 애틀랜틱 에쿼티가 투자 의견의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경기 약화 그리고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의 심화되는 경쟁으로 인해서 메타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러시아가 테러리즘과 극우주의 관련 기관 목록에 메타를 포함했다는 소식도 여전히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메타의 주가는 지난해 11월 최고치에서 60%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광고요금제 도입에 대한 월가의 낙관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6.8% 하락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다음 주에 있을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광고요금제 도입이 좀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그린스 소식도 보겠습니다. 약국 체인 기업인 월그린스는 헬스케어 기업인 케어센트릭스의 지분 매입 소식에 2.4%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주가는 여전히 36%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은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그리고 배달업체들 관련된 소식인데요. 미국 노동부에서 킥워커, 즉 단기 근무자들을 계약 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하자 이들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이 채택이 된다면 우버와 리프트, 도어대시 등 근로자들의 유연 근무에 의존하던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리프트는 현재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면서 선을 그었지만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우버는 10.46%, 리프트는 12%, 그리고 도어대시는 6%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봉쇄 조치 강화에 하락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약 3% 하락한 88.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무한경쟁 약국 체인이라는 키워드인데 안 그래도 저도 지난밤 사이에 약국 체인의 주가가 크게 오른 걸 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미국의 이제 약국 체인 그러면은 월마트하고 월그린이라는 두 회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두 회사가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어떤 그 경기 침체기를 타고 이제 약국, 제약, 헬스케어 관련 분야에 빠르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월마트 헬스케어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이 월마트 자회사죠. 이 회사가 임상시험 참가자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의 헬스 지점을 여러 개 이제 열고 있는데 뭐 플로리다나 여러 가지 지역에다가 24개 지점 정도를 2019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임상시험 모집 그 대상자들을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이나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수익원으로 그렇게 기대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상 환자를 모집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약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유색 인종을 배제하라거나 이런 종류의 어떤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사람을 확보할 수 없어서 임상시험 대상자를 확보할 수 없어가지고 상당히 신약 개발에 늦춰지는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활동들이 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쟁업체죠. 월그린에서는 지난밤에 이제 케어센트릭스라는 그
회사의 지분 한 45% 남았는데 지난 여름에 이제 55% 정도 인수를 하고 이번에 3억 9천만 달러 정도 들여가지고 마저 이제 100% 인수하기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3월까지 이제 완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홈케어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00만 명 정도의 회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상 환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전진 기지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가지고 기대치가 높아가고 있는데 경기 침체기의 헬스케어 산업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헬스케어 쪽 산업에 대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키워드는 무한 경쟁 약국 체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약국 체인 쪽에서의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해 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월그린 부츠가 실적 발표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평소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기업은 아니지만 이번에 좀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월그린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그 성장성에 조금 의문이 되면서 뭐 다른 이제 월마트라든가 뭐 CVS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13일 날 이제 4분기 실적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지난 3분기에는 조금 예상치보다 높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월그린 헬스 사업 쪽에서 굉장히 좀 성장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었는데 거기에다 이제 영국 쪽에서 이제 좀 합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분기 매출이 한 13% 정도 증가했고 독일 쪽에서도 6% 정도 증가하면서 유럽 시장도 또 괜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월그린 같은 경우에 퍼가 6.6배인데 업계 평균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현금 흐름에서 이제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6.5배인데 다른 경쟁사들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모습입니다. 현금 상태는 괜찮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배당 수익률이 다른 업체들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한 6% 수준, 시가 기준으로 한 6% 정도 되는데 뭐 CBS 같은 경우에는 한 2%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이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수익에 대한 추정치도 순이익이 78센트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년에 비해서는 2021년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3% 정도 그리고 매출도 마이너스 5%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긍정적인 그런 기대치들은 좀 장기적인 성향의 기대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간에 급반등할 수 있는 어떤 실적 시즌을 전후로 급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직은 좀 낮은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흔히 소비자들이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를 물어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는 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 밤 사이에 올해 들어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뉴욕 연은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놓은 결과인데요. 자, 미국인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 9월에 5.4%를 기록해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에 5.75%를 말했던 이 설문조사에 비해서도 훨씬 더 두드러지게 완화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완화되고 있는데 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물론 여전히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장기 물가 목표치인 2%까지는 괴리감이 상당히 멀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소식만으로 크게 기뻐할 만한 소식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13일 발표될 이제 CPI 물가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죠. 그나마 이 설문조사가 이 의미가 있는 바는 13일에 발표될 물가 지표가 지금 현재는 시장 컨센서스는 8.1% 정도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물가가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비 지출은 여전히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래요. 내년 소비 지출이 약 6%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8월의 전망치가 7.8%였었는데 이게 눈에 띄게 떨어진 거죠. 즉 미국 소비자들은 내년에 내가 돈을 잘 못 쓸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난 8월 개인 소비 지출 PCE를 보더라도 물가 상승을 감안했을 때 소비 지출은
0.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 결국 물가가 올라서 내는 돈만 많아졌을 뿐이지 실제 소비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약간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13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즉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인데 물론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연 이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지와 함께 CPI 지표가 과연 시장의 호재가 될까요? 악재가 될까요? 이 부분 어떨까요? 네, 지금 11월 2일 날에 FOMC 회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75bp 올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CPI가 나오는 게 지금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11월 2일 이후에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냐. 아니면은 속도를 좀 늦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늠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 이제 전망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관별로. 근데 그 편차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소폭의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제 다시 이제 또 올라갈 경우 그 데이터가 다시 올라갈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S&P 500 기준으로 마이너스 5% 정도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시장이 반응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쪽에서는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 이제 7.9% 정도까지도 기대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한 3% 정도 랠리를 보일 것이다. 또 이렇게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이제 6월 달에 9%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도 또 평가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는 쪽에는 모두 의견을 모으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대부분이 부정적인데 그나마 시장의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7%대로 떨어지면서 3분기 어닝 시즌도 이번 주 시작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S&P 500이 올 연말에 4천도 뚫을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어떤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또 하락에 대한 기대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시장에서는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가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주택 부실 채권이라는 건데 사실 이 내용만 보고서는 어떤 뉴스일지 가늠이 안 되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시장이 이제 그 주택 가격이라는 게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산 규모에 따라서 소비에 대한 의도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 소비할지가 결정이 되는데 지난밤에 프레드맥이라는 이제 민간 기업인데 국영 기업처럼 운영되는 모기지 담보 대출 금융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주택을 구입하거나 할 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의 이제 정부에서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각 은행에다가 모기지 상품을 분배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NPL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Non-Performing Loan이라 그래서 한국의 NPL 사업이 되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고 나서 이게 좀 안 좋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채권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넘기는 건데 지난밤에 뉴욕에서 이제 9억 4,400만 달러짜리의 이제 부실 채권 입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금이 한 19억 3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48% 수준에서 이제 낙찰이 돼서 요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이라든가 아니면 버컬리나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은 강제 경매 처분되면서 2008년도에 집단적으로 부실채권 부도가 났던 이런 상황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미국 주식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이쪽으로 부실 채권이 어떻게 인수가 되느냐, 민간으로 넘어가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이제 이런 시장 데이터들, 부동산 관련 데이터들을 우리가 좀 세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채권이 만약에 제대로 입찰되지 않았다면 그게 이제 주택 시장이 붕괴될 우려까지 커졌을 텐데 그건 아니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사실 미국의 주택 시장이 좀 꺾여줘야 물가도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거든요. 현재 미국 주택 시장은 어떤 상황일까요? 네, 서부 쪽 시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그리고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도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당장 구매하는 것을 조금 미루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사실 2분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빠르게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 달, 8월 달 하면서 한 1.6% 하락했는데 팬데믹 시즌 지나고 처음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이나 아니면 라스베가스 아니면 샌디에이고 이쪽 서부 해안 쪽을 따라가지고 많이 하락하는 15% 정도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자율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6%를 넘어섰죠.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 보시면은 시장에서 6% 올라갔다라는 의미가 이미 2008년도 위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인들의 자산을 위축시키고 그리고 소비에 대한 부분도 감소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가지고 주식 투자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주택 시장도 불확실해지면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시 또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개천의 용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요즘 사실 기대할 만한 거리가 거의 없는 상태죠. 뭐 시장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굉장히 눈높이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진흙탕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혹시라도 개천의 용이 될 수 있는 게 항공주가 아닐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일단 지난 밤 사이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3분기에 대한 예상 실적, 예비 실적을 내놨습니다. 보니까 3분기 매출이 기존에 본인들이 제시했던 가이던스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기존 제시했던 가이던스뿐만 아니라 2019년 팬데믹 이전이죠.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도 약 13% 넘는 매출 증가를 기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항공 업황이 거의 정상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닌데요. 자, 근데 그 더 의미 있는 점이 비행편이 이 당시에 10% 정도 감소를 했어요. 아무래도 항공 기업들은 인력 부족 때문에 파일럿이 부족하고 승무원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도 있었고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항공편의 취소가 굉장히 많았죠. 그 당시에 10% 정도 취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기존 가이던스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매출이 어떻게 예상치를 뛰어넘었는지를 보니까 바로 항공권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좌석 마일당 이 매출을 보면은요. 좌석 마일당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좌석이 1마일을 갈 때 얼마나 돈을 버느냐 이걸 보는 건데요. 이 매출이 2019년 대비 25% 증가했는데 기존에 본인들이 제시했던 가이던스가 20%에서 24%였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내는 항공료의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이 매출이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아직 한 가지 더 기대할 부분은 비즈니스 여행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쪽에서의 회복까지 가능하다면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우려감도 있긴 해요. 워낙 유가가 높아지다 보니 항공권이 비싸진 거여서 결국 수익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요. 자, 과연 항공사들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당장 이번 주부터 델타 항공의 실적이 있거든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제가 델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에어라인 요 세 개 회사의 실적 발표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13일, 18일, 20일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 세 회사 중에 그럼 어디에 투자할까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이 되고 있는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수요가 굉장히 괜찮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반면에 파일럿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좀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 같은 경우에는 부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은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여러 탑승자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은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가이던스 지난밤에 올려버리니까 혼자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금리에 대해서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한 30%에서 40% 정도 이상의 목표 주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장기적인 관점일 뿐이고 최근에는 경기 침체가 여행 트렌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인력 문제, 인건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연료 비용의 증가, 유가가 너무 높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지급 문제, 지금 항공사들 엄청나게 부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디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한번 보고 있는데 여전히 우려감이 계속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